정돈 없으면 내 여동생 몸으로 갚아라. 그 여동생이 대한민국 최강 특수부대 707 소령인 줄 몰랐던 사채업자들의 마지막 유언이 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요함. 특수부대원에게 휴가는 종종 소음이 사라진 세상과 동의어였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 소속 백하린 소령에게 이번 휴가는 더욱 그랬다. 아프가니스탄의 흙먼지와 리비아의 총성이 귓가에서 희미해질 무렵 그녀는 경기도 이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 작전 중에 그녀가 날카롭게 벼린 칼이라면 휴가 중에 그녀는 칼집에 고이 잠든 검과 같았다. 소음과 긴장이 사라진 일상은 어색했지만 그럼에도 달콤했다. 그녀의 유일한 피부치 하나뿐인 오빠 백하준이 사는 곳이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그녀에게 오빠는 아버지이자 친구였고 때로는 그녀가 지켜야 할 어린아이와도 같았다. 명문대를 나와 번듯한 IT 기업에 다니다가 호련히 자신만의 사업을 하겠다며 사표를 던졌을 때도 그녀는 묵묵히 오빠의 선택을 지지했다. 비록 그 사업이 빚만 남긴 채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조차 그녀는 오빠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군인 월급을 쪼개 빚을 갚는 것을 도왔을 뿐이다. 오빠는 늘 미안해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다. 작은 중소기업의 경력직으로 입사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이제야 겨우 빚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그녀는 믿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아파트 화단 위로 비스듬히 쏟아져 내리던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아파트 입구를 향해 걷던 할인의 눈에 낯선 풍경이 들어왔다. 익숙한 오빠의 실루엣, 그리고 그를 벽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건장한 남자 서너 명. 할인의 발걸음이 순간 땅에 뿌리 박혔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감각. 수백 번의 실전에서 겪었던 그 감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오빠의 집 앞에서 엄습했다. 거리는 불과 50m. 할인은 몸을 화단 나무 뒤로 숨긴 채 훈련으로 다져진 시력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오빠 백하준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평소 깔끔하게 넘기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단정한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 그것은 할인이 단 한 번도 오빠에게서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무리 앞에 선 초식동물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백하준 씨, 우리가 언제까지 웃으면서 이야기할 것 같아? 가죽 점퍼를 입은 딱 봐도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나직이 의졸였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음습하고 끈적거렸다. 그는 오빠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준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시간?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야? 시간도 다 돈이야, 이 양반아. 벌써 원금 1,000만 원에 이자가 붙고 붙어서 4천이 넘었어.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줄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분명히. 말이 안 돼? 이게 우리 룰이야. 꼬우면 돈을 빌리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우두머리의 옆에 서 있던 문신이 목을 타고 올라온 남자가 비죽거리며 끼어들었다. 그들의 대화, 억양 그리고 오빠를 대하는 태도에서 할인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먹이사슬의 포식자가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유희에 가까웠다. 그때 할인의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하는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우두머리 조태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내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하준의 귓가에 속삭였다. 듣자 하니 특수부대인지 뭔지 하는 맹랑한 여동생이 하나 있다며? 몸이 아주 좋다던데. 오빠가 이렇게 빌빌대면 어떡해.
정돈이 없으면 그 잘난 동생이 몸으로라도 때우게 해야지. 안 그래? 그 순간 백할인의 세상에서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아파트 단지를 채우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던 자동차 경적 소리가 완벽한 진공 상태처럼 증발했다. 그녀의 눈에 오직 3명의 포식자와 1명의 먹잇감만이 존재했다.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다. 심박수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호흡은 길고 깊어졌다. 적의 수, 위치, 무장 상태 비무장으로 추정, 주변 지형, 민간인 노출 가능성. 모든 것이 순식간에 분석되고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목표는 단 하나, 오빠의 안전 확보 및 위험 요소의 완벽한 무력화. 하리는 더 이상 백하준의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의 소령, 백할인이었다. 국가가 키워낸 최정의 인간 병기. 그녀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소리를 죽인 채 화단과 주차된 차량을 엄폐물 삼아 그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빠를 향한 희롱을 계속하고 있었다. 조태구가 희죽거리며 오빠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는 순간 하리는 그의 등 뒤 2미터까지 접근했다. 자, 대답을 해봐. 내 여동생은 얼마면 될까? 그것이 조태구가 이 세상에서 내뱉은 마지막 조롱이었다. 바람이 스치는 듯한 미세한 기척. 조태구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그의 팔꿈치 관절에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기 힘든 예리하고 강력한 충격이 가해졌다. 할인의 손날이 정확하게 그의 팔꿈치 뒤쪽 급소를 파고들었다. 뚝하는 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조태구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하는 괴성이 터져나왔다. 멱살을 잡고 있던 팔은 힘없이 풀렸고 그는 고통 속에 무릎을 꿇었다. 크악! 뭐야? 누구야? 남은 2명이 경악하며 돌아보는 순간 하리는 이미 무릎 꿇은 조태구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제압한 채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인간으로 인식하지 않는 오직 제거해야 할 표적으로 간주하는 자의 극도로 차가운 눈빛이었다. 내 오빠 몸에서 손 떼.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평범한 여성의 운동복 차림.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길거리 양아치들이 평생 마주해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진짜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슬퍼런 강철의 냄새였다. 문신 남자가 허세를 부리며 주먹을 쥐었다. 미친년이 이게 어디서?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전에 하리는 조태구를 방패 삼아 몸을 반쯤 돌리며 문신 남자의 발목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그의 턱에 지체 없이 손바닥 아래 단단한 부분 수장이 벼락처럼 꽂혔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신 남자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남은 1명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다. 하리는 조태구의 목덜미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마지막 경고다. 다시 한번 내 가족 앞에 나타나면 그땐 팔 하나로 안 끝나. 내 놈들 조직 내가 뿌리째 뽑아서 씹어먹어 줄 테니까. 알아들었으면 당장 기절한 놈 끌고 꺼져. 조태구는 팔의 극심한 고통과 목을 조여오는 압박감, 그리고 귓가에 파고드는 얼음 같은 목소리에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이 손을 놓아주자마자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기절한 동료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부축하고 겁에 질린 마지막 1명과 함께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그들의 뒷모습은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겁에 질린 들개 무리에 불과했다. 아파트 입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리는 천천히 오빠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공포와 충격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오빠를 향해 그녀는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야? 그것은 기나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백하준의 작은 아파트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전의 소동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창밖은 평온한 저녁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하지만 두 남매 사이를 흐르는 침묵은 그 어떤 총성보다도 날카롭게 서로의 마음을 핥히고 있었다. 하리는 식탁 의자에 말없이 앉아 있었고 하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다. 하리는 오빠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작전 중 매복과 잠복에 익숙한 그녀에게 기다림은 또 다른 형태의 신문이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진실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기 마련이다. 마침내 하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미안하다, 하리나. 미안하다는 말보다 설명이 듣고 싶어. 하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그것은 오빠를 향한 분노나 실망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지휘관의 말투에 가까웠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주는 마른 세수를 반복하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고백은 하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질긴 악연의 시작을 담고 있었다. 3년 전 너 해외 파병 갔을 때였어. 그때 내가 차렸던 회사 거의 망해가고 있었잖아. 직원들 퇴직금이랑 밀린 월급은 줘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고 하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 그때 길에서 본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한 게 시작이었어. 그것은 TV나 영화에서나 보던 전형적인 사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과정이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달콤한 유혹. 하주는 흑천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 당시에는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입장권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처음에는 친절했어. 이자만 잘 내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자가 상상을 초월하더라. 월급의 대부분을 이자로 쏟아부어도 원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결국 하주는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돈과 할인이 그동안 붙여준 돈까지 끌어모아 겨우 빚을 청산했다. 그는 그때의 끔찍했던 경험을 할인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엘리트 군인으로 언제나 당당하고 완벽한 동생에게 실패한 오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시는 그들과 엮일 일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흑천회는 한번 묵먹잇감을 쉽게 놓아주는 조직이 아니었다. 한 달 전이었어. 퇴근길의 좁은 골목에서 접촉사고가 났어. 살짝 부딪혔는데 상대방 차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내리더니 병원비에 합의금에 차 수리비까지 몇 천만 원을 요구하는 거야. 고의 사고였지. 근데 그놈들이 3년 전에 그놈들이었어. 흑천회는 하준이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준을 다시 빚의 굴레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하준의 말에 그들은 그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비웃었다. 특히 군복을 입고 있는 할인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동생 앞길 막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고 협박했다. 그 자리에서 다시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썼어. 그게 불과 한 달 만에 이자가 붙어서 4천만 원이 된 거야.
매일 같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회사까지 찾아오겠다고 하고 오늘은 집까지 쫓아온 거고. 이야기를 마친 하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동생에게 또다시 짐이 되었다는 자책감과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절망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리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차가운 물 한 잔을 들고 와 오빠 앞에 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냉철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흑천의 단순한 대부업체가 아니다.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채무를 만드는 수법, 채무자의 신상과 가족 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협박의 도구로 삼는 치밀함, 그리고 조직적인 폭력 행사. 이것은 명백한 범죄 조직의 행태였다. 오빠는 그저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에 불과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오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법과 사회의 시스템을 비웃으며 약자들을 착취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였다. 그리고 감히 자신의 가족을, 오빠를 건드리고 심지어 자신을 입에 올리며 능멸한 것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모욕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지 않았다. 특수부대원은 분노를 통제하고 그것을 작전을 완수하기 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훈련을 받는다. 이성적인 분노는 가장 차갑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놈들 우두머리 이름이 조태구라고 했나? 할인이 나직이 묻자 하주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온 놈들 대장이었어. 그 위는? 잘 몰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마진테라는 이름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아. 사무실이나 본거지는 어디인지 알아? 모르겠어. 걔들은 점조직처럼 움직여.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장소도 매번 바뀌었어.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단서는 있었다. 조태구라는 중간 보스, 그리고 마진테라는 이름의 회장. 이것이면 충분했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오빠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오빠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는 것. 그것은 군인으로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와 무관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작전의 무대는 전장이 아닌 도시의 뒷골목일 뿐이다. 하리는 오빠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와 오빠를 안심시키려는 단단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오빠. 응. 오늘 이후로 이 문제는 오빠 문제가 아니야. 하리는 잠시 말을 끊고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제부터 이건 내 문제야.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비공식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출사표였다. 오빠의 고백으로 드러난 썩은 뿌리를 그녀는 이제 직접 뽑아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빠를 간신히 잠재운 하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녀의 얼굴에서 동생의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지금 그녀는 작전실에 들어선 지휘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방 안에 불을 끈 채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다. 혼자서 움직일 수는 없다. 흑천회는 할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직적이고 교활했다. 주먹 몇 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자금줄을 추적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했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은밀한 정보. 할인은 군용 배낭 깊숙한 곳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통화 기록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제작된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이 들어 있었다. 공식적인 임무가 아닐 때 개인적인 보안이나 비상 연락을 위해 그녀와 극소수의 팀원들만이 공유하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원을 켰다. 짧은 부팅음과 함께 액정이 켜지자 그녀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은 3번 이상 가지 않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젊지만 차분하고 냉철한 기운이 느껴졌다. 할인의 옛 부사수이자 지금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으로 사이버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정보전 전문가 강지훈 대위였다. 강 대위 나다. 소령님, 휴가 중 아니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할인이 이 전화기로 이 시간에 자신에게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그래, 휴가 중이야. 그래서 이건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다. 사적인 부탁이야. 말씀하십시오. 사적이든 공적이든 소령님 부탁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과거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 속에서 두 사람이 쌓아 올린 신뢰의 깊이는 그 어떤 규정이나 절차보다도 위에 있었다. 이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흑천회라는 조직에 대해 알아봐줘. 불법 사채, 폭력, 고해 사고 유발 사기 등을 일삼는 놈들이다. 총책은 마 회장 또는 마진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고 중간 보스급으로 조태구라는 놈이 있다. 흑천의 마진태 조태구. 알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조직의 규모, 인원, 자금 흐름, 주요 활동 구역, 그리고 마진태의 신상과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줘. 단 절대 내 신원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공식적인 수사 기록이나 정보망에 흔적을 남겨서도 안 돼. 비공식적인 루트로 최대한 은밀하게. 걱정 마십시오. 그림자처럼 움직이겠습니다. 그림자는 과거 팀 내에서 지훈을 부르던 코드명이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적의 정보를 빼내는 그의 능력을 빗댄 별명이었다. 고맙다, 강 대위. 그리고 미안하다. 미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소령님께는 갚아야 할 빚이 많습니다. 진척이 있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할인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보전에 막이 오른 것이다. 그녀가 육체적인 전투를 담당하는 창이라면 강지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심장을 겨누는 눈이 되어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 밤새 뜬 눈으로 세웠지만 피곤한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오감은 극도로 예민하게 날이 서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내내 오빠 하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할인은 아무 말 없이 식사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평온함이 오히려 하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오전 10시. 대포폰이 짧게 진동했다. 강지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암호화된 메시지에는 주소 하나와 시간, 그리고 짧은 설명이 담겨 있었다. 조태구. 이천중앙로 555 유흥주점. 매일 오후 셔터 내리고 상납금 정산. 내부 CCTV 없음. 뒷문 낡은 자물쇠 하나뿐. 할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생각보다 빨리 첫 번째 단서가 잡혔다. 그녀는 옷장으로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의 옷을 골랐다. 청바지와 검은 후드티 그리고 캡모자. 군인 백할인의 모습은 완벽하게 지워지고 도시의 풍경 속에 쉽게 스며들 수 있는 평범한 20대의 모습만이 남았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현관에 서서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오늘 저녁까지는 절대 집 밖에 나오지 마. 누구한테도 문 열어주지 말고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도 받지 마.
하리나, 너 혹시. 하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동생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감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하리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천중앙로. 낮 시간의 유흥가는 밤의 화려함은 간데없이 낡고 지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리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강지훈이 알려준 유흥주점 주변을 배회했다. 그녀는 정찰 중이었다. 주점의 구조, 주변 지형, 예상 도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의 동선까지. 그녀의 눈과 머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점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어제 만났던 조태구였다. 그의 팔에는 깁스가 둘러져 있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익숙하게 주점의 셔터를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빙고. 하리는 조태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주점의 뒷골목을 예의주시했다. 강지훈의 정보대로 낡은 철문에는 녹슨 자물쇠 하나가 덜렁거리고 있었다. 저곳이 그녀의 침투로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 어둠이 내리고 사냥감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하리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고 머리는 맑았다. 그림자 속에서 맺어진 동맹은 이미 첫 번째 작전을 시작했고 이제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갈 차례였다. 흑천회라는 거대한 연극의 막을 그녀는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끝내줄 생각이었다. 밤이 내린 이천중앙로 유흥가는 낮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꺼져 있던 네온 사인이 하나둘씩 저마다의 빛을 토해내며 어둠을 몰아냈고 거리는 술과 향수 냄새 그리고 들뜬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백하리는 이 모든 소음과 빛을 등진 채 깊고 축축한 어둠이 도사린 뒷골목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목적지인 유흥주점의 뒷문은 주변의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인 채 철문에 다가섰다. 낡고 녹슨 자물쇠는 생각보다 허술했다.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전용 멀티툴 대신 낮에 철물점에서 사둔 작고 튼튼한 금속 핀 2개를 꺼냈다. 군에서 배운 수많은 생존 기술 중에는 자물쇠 해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굳게 닫힌 적의 문을 열고 침투하는 것은 그녀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녀는 한쪽 핀으로 자물쇠 내부에 미세한 장력을 가하고 다른 핀으로 내부의 핀들을 하나씩 건드렸다. 딸깍, 딸깍. 마치 예민한 청진기로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듣는 의사처럼 그녀는 자물쇠 내부의 미세한 소리와 진동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철컥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문은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안에서는 퀴퀴한 술 냄새와 담배, 그리고 방향제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하리는 미동도 없이 어둠 속에서 잠시 귀를 기울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너머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돈을 세는 소리, 그리고 조태구의 신경질적인 목소리. 아, 씨발 팔은 아파 뒤지겠는데 돈은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형님, 박 사장 가게에서 오늘 좀 덜 줬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읍소를 해서. 경기는 무슨.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정신을 차리지. 내일 가서 가게 작살내버려. 하리는 조용히 문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 복도는 창고처럼 각종 주류 박스와 집기들로 어지러웠다.
그녀는 그 모든 장애물을 한 마리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통과했다.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사무실 안 조태구는 깁스를 한 팔을 테이블 위에 올린 채 짜증스럽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다른 두 명의 조직원은 테이블 위에 돈다발을 펼쳐놓고 계산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하리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움직였다. 그것은 거의 폭발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열린 문틈으로 쏜살같이 들어선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조직원의 목덜미를 잡아 그대로 테이블에 처박았다. 쿵하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남자는 짧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뭐야? 놀란 다른 조직원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는 순간 할인의 발이 그의 오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중심을 잃고 무릎이 꺾인 그의 턱을 향해 할인의 팔꿈치가 인정사정 없이 파고들었다. 두 번째 조직원 역시 소리 없이 무력화되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조태구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얼어붙었다. 어제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여자가 귀신처럼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분노가 아닌 원초적인 공포였다. 너 내년이 어떻게 해?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내 멀쩡한 팔도 똑같이 만들어줄 테니까. 할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조태구에게 다가갔다. 조태구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칼에 닿기도 전에 할인의 손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이 부러졌다. 크악! 조태구의 입에서 마침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할인은 그의 비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 아직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재떨이에 그의 얼굴을 그대로 쳐박았다. 내가 어제 경고했을 텐데. 다시는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잘못했다. 살려줘. 제발. 비굴한 애원이 터져나왔다.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할인은 그의 머리채를 놓고 바닥에 쓰러진 의자를 들어 그의 앞에 놓았다. 앉아. 조태구는 부러진 팔과 손목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그의 온몸은 공포와 고통으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할인은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 거짓말을 하거나 대답을 안 할 때마다 내 몸에 있는 뼈를 하나씩 더 부러뜨릴 거야. 이해했나? 조태구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흑천회. 총책 이름이 마진태 맞나? 맞다. 본거지가 어디지? 뭐 모른다. 정말이다. 우리는 회장님 얼굴도 거의 못 본다. 점조직으로 움직여서. 할인은 말없이 일어나 조태구의 멀쩡한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조태구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잠깐만. 진짜 모른다. 하지만 이천 외곽에 폐공장이 하나 있다. 가끔 큰일이 있을 때 거기서 모인다고만 들었다. 위치는 정확히 모른다. 주요 사업은 뭐지? 사채 말고. 불법 도박 사이트 그리고 시내 유흥업소 관리 그게 거의 전부다. 할인은 조태구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극심한 공포에 질린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받은 추가 정보를 조용히 은조렸다. 조태구 29. 특수폭행, 상해, 갈취전과 사범. 홀어머니는 충청도 시골 요양병원에 계시고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돈을 보내더군. 맞나? 조태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어떻게 자신의 신상,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꿰뚫고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을 덮친 존재가 단순한 싸움 잘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공포는 그의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마저 완전히 분쇄해버렸다. 내가 아는 모든 걸 말해. 마진테에 대한 것, 조직의 구조, 자금 관리책, 모든 걸. 결국 조태구는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아는 편린 같은 정보들을 모두 쏟아냈다. 마진테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인물이며 자신은 중간 보스급인 박문성과 라이벌 관계라는 것, 자금은 최철민이라는 인물이 관리하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수거해 간다는 것까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어낸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돈다발을 보았다. 그 옆에는 오늘 여러 가게에서 뜯어낸 금액이 적힌 장부가 놓여 있었다. 하리는 장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돈다발 중 일부를 집어 조태구의 품에 던졌다. 이건 내 병원비다. 그리고 이건 내 놈들 회장에게 보내는 내 첫 번째 선물이고. 하리는 조태구를 포함한 3명을 그들이 차고 있던 벨트와 전선으로 단단히 결박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 양말을 물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무실을 나오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태구에게 말했다. 마진테에게 전해. 여우 사냥은 끝났다고. 이제 곧 늑대 사냥을 시작할 거라고. 유흥주점의 뒷문을 나선 하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장부에 적힌 가게 중 가장 큰 금액을 갈취당한 중앙시장 박 사장 통달기라는 가게로 향했다. 늦은 시간 가게 문을 닫고 시름에 잠겨있던 박 사장 앞에 검은 모자를 쓴 그림자가 나타났다. 하리는 아무 말 없이 돈다발이 든 봉투를 그의 가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리둥절한 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봉투 안에는 그가 오늘 빼앗겼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날 밤 이천 중앙로의 상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을 괴롭히던 사채업자들을 혼내주고 돈을 돌려준 의문의 인물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를 그림자라고 불렀다. 하리는 그 소문을 뒤로 한 채 다음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여우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다. 이제 뱀의 소굴로 직접 들어갈 시간이었다. 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감춰주고 또 많은 것을 드러낸다. 특히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의 어둠은 그 속에서 꿈틀대는 비밀을 품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조태구에게서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강지훈이 추가로 파악해온 폐공장은 이천 시내에서 차로 30분 이상 떨어진 인적이 끊긴 야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낮에는 그저 흉물스러운 회색 건물일 뿐이지만 밤이 되자 그곳은 주변의 어둠을 모두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처럼 느껴졌다. 하리는 공장에서 500m 떨어진 능선에 몸을 숨긴 채 고성능 야간 투시경으로 목표물을 관찰하고 있었다. 군용 장비는 아니었지만 민간용 중에서는 최상급 성능을 자랑하는 물건이었다. 렌즈를 통해 보이는 폐공장의 모습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단순한 본거지가 아니야. 요새 수준이군. 공장 주변은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정문에는 건장한 사내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순찰조가 공장 외곽을 돌았다. 수시로 값비싼 외제 차들이 드나들었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안과 탐욕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정보대로 이곳은 흑천회의 심장부이자 거대한 불법 도박장이었다. 하리는 단순한 정찰을 넘어 적의 시스템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경비 교대 시간, 순찰조의 동선과 사각지대, 차량 출입 패턴, 그리고 전력 공급 장치의 위치까지. 그녀의 머릿속에 폐공장의 3차원 지도가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꼬박 2시간을 투자한 정찰 끝에 그녀는 적의 가장 큰 약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공장 뒤편 야산과 맞닿은 옹벽 위쪽에 위치한 낡은 환풍구였다. 카메라도 경비의 시선도 닿지 않는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능선에서 내려와 짐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야산의 초목은 그녀의 가장 좋은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철조망 아래 동물이 파놓은 것으로 보이는 작은 틈을 이용해 안으로 진입한 그녀는 옹벽 아래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옹벽을 오르는 것은 그녀에게 식은 죽먹기였다. 군 생활 내내 훈련했던 암벽 등반 기술을 이용해 그녀는 벽의 작은 틈과 돌출부를 잡고 가볍게 위로 올라갔다. 목표했던 환풍구는 예상대로 낡고 부식되어 있었다. 약간의 힘을 주자 덮개는 큰 소리 없이 떨어져 나갔다. 환풍구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아래에서 새어나오는 소음과 빛은 이곳이 적의 심장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환풍구는 공장 2층 VIP룸으로 보이는 방의 천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방 안에서는 한창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할인이 처음 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4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값비싼 명품 시계와 반지를 주렁주렁 차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천박함 대신 서늘하고 계산적인 기운이 흘러나왔다. 주변의 조직원들이 깍듯이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시 하나하나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모습. 할인은 직감했다. 저자가 바로 흑천회의 우두머리 마진테라는 것을. 조태구 그 병신 새끼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 마진테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옆에 서 있던 박문성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병원에 입원 중인데 거의 폐인처럼 넋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당했는지 묻기만 하면 발작을 일으킨다고. 즉, 쓸모없는 놈. 그깟 계집 하나한테 당해서 조직 전체를 물로 보게 만들어. 마진테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할인은 숨을 죽였다. 그는 이미 범인이 여자라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박 실장, 우리 애들 전부 풀어. 이천 바닥 전부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년 찾아내. 산채로 내 앞에 데려와. 감히 내 금고에 손을 댄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내가 직접 가르쳐 줘야겠다.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이 될 것 같으니. 마진테의 입가에 맺힌 잔혹한 미소는 그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환풍구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할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장난감. 감히 자신을 그렇게 칭한 것에 대한 모욕감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분노는 계획을 망칠 뿐이다. 그때 새로운 인물이 방으로 들어왔다. 돈 가방으로 보이는 것을 든 채였다. 회장님, 오늘 수군분입니다. 최 부장 수고했어. 자금은 바로바로 세탁해서 해외 계좌로 보내. 요즘 경찰놈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흔적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최철민. 조태구가 말했던 자금 관리책이었다. 할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마진테라는 머리, 박문성과 조태구라는 팔다리, 그리고 최철민이라는 자금줄. 이 거대한 뱀의 소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머리를 직접 치는 것보다 팔다리를 자르고 돈줄을 끊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정면 공격은 무모한 짓이다. 할인은 조용히 환풍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채 그녀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자금줄을 차단한다. 최철민이 움직이는 돈 가방을 탈취하여 조직의 숨통을 조인다. 둘째,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 조태구와 박문성의 라이벌 관계를 이용해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든다. 셋째, 공권력을 이용한다. 결정적인 순간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하여 그들이 서로를 불신하며 아귀다툼을 벌일 때 소굴을 덮치게 한다.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다. 정보와 심리를 이용한 비대칭 전력이었다.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윗은 이제 물맷돌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전략가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뱀의 소굴을 확인한 이상, 이제 그 뱀을 사냥할 덫을 놓을 차례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혈관 차단이었다. 흑천회라는 거대한 괴물을 움직이는 피, 즉 돈의 흐름을 끊는 것이었다. 강지우는 할인이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며칠간의 해킹과 감청을 통해 자금 관리책 최철민의 이동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해냈다. 그는 매일 밤 11시 이천 시내의 여러 불법 도박장과 유흥업소에서 거둬들인 현금을 가지고 폐공장으로 복귀했다. 이동 경로는 몇 가지 패턴이 있었지만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 있었다. 인적이 드문 구시가지의 좁은 공업단지 도로였다. 할인은 작전 시간 30분 전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그곳은 낡은 공장 건물들이 양옆으로 늘어선 1차선 도로였다. 가로등은 절반 이상이 꺼져 있었고 CCTV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완벽한 매복 장소였다. 그녀는 도로 한복판에 미리 준비해온 폐타이어 몇 개와 고장난 리어카를 아무렇게나 널어놓아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비좁은 틈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밤 11시 5분.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최철민의 차량이었다. 강지훈이 실시간으로 차량 번호를 확인해 주었다. 차는 예상대로 장애물을 발견하고 속도를 급격히 줄였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2명의 조직원이 타고 있었고 최철민은 뒷좌석에 앉아 돈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다. 차가 리어카 옆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순간 할인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녀의 목표는 운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수석 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군화발에 실린 체중이 그대로 문짝을 강타하자 쾅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안으로 찌그러졌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조직원은 충격으로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뭐야? 놀란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동시에 할인은 이미 뒷좌석 문을 열어젖히고 있었다. 당황한 최철민이 돈 가방을 품에 안고 저항하려 했지만 할인은 그의 팔목 관절을 정확하게 꺾어 제압했다. 가방 내놔. 네, 내년이. 할인은 시간을 끌지 않았다. 그녀는 최철민의 목 뒤 급소를 손날로 가격했다. 그는 짧은 신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운전석의 조직원이 차에서 내려 덤벼들었지만 그는 할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할인은 몸을 숙여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그의 관자놀이를 가볍게 가격해 기절시켰다. 차량 습격부터 목표물 탈취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초. 할인은 돈 가방을 챙겨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 작업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최철민이 기절해 있는 뒷좌석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렸다. 그것은 조태구의 라이벌인 박문성이 평소 아끼며 들고 다니던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한정판 지포 라이터였다. 강지훈이 그의 SNS를 샅샅이 뒤져 찾아낸 박문성의 시그니처 아이템이었다. 혼돈의 첫 번째 씨앗이 그렇게 뿌려졌다. 다음 날 폐공장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거액의 자금을 탈취당한 마진태는 노발대발했고 조직원들을 닥달했다. 기절했다 깨어난 최철민과 조직원들의 증언은 일치했다. 귀신 같은 솜씨의 여자 하나에게 순식간에 당했다는 것. 하지만 마진태의 의심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어떻게 여자가 돈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내부 공모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의 의심에 불을 지핀 것은 부하 하나가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해 온 박문성의 라이터였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마진태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문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어제 잃어버린 것 같은데 왜 저기서 잃어버려? 하필 돈 가방이 사라진 차 안에서 내가 조태구 놈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소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억울합니다, 회장님. 마진태는 대답 대신 묵직한 수정 잿더리를 들어 박문성의 머리를 내리쳤다. 비명과 함께 박문성이 쓰러지고 회의실은 피와 공포로 물들었다. 조태구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이제는 박문성에 대한 배신감. 굳건해 보였던 흑천회의 신뢰에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혼돈의 두 번째 씨앗은 바로 그때 뿌려졌다. 하리는 조직이 내부 불신으로 흔들리는 바로 그 타이밍에 대포폰과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기도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천시 외곽 XX동 야산 중턱에 있는 폐공장. 거기서 대규모 불법 도박장이 열립니다. 판돈이 수십억 대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월말이라 현금이 가장 많이 오가는 날입니다. 늦장 부리면 증거 다 사라질 겁니다. 제보자의 목소리는 기계음이라 성별도 나이도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다. 반신반의하던 경찰은 결국 대규모 단속 병력을 꾸렸다. 그날 밤 마진태가 박문성을 족치며 내부 배신자를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폐공장 주변은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와 수사관들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되고 있었다. 하리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능선 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 무전기 소리와 함께 확성기를 통해 터져나오는 경찰의 경고 방송이 들려왔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듣기 바란다. 우리는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다. 지금 즉시 모든 저항을 멈추고 투항하라. 그와 동시에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폐공장을 비추며 밤의 어둠을 대낮처럼 밝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공장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박꾼들의 비명, 조직원들의 고함,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마진태의 허탈한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혼돈의 씨앗은 마침내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하리는 그 광경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총 한 발 쏘지 않았고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뿌린 작은 씨앗들이 철옹성 같았던 뱀의 소굴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으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리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머리는 잘려나갔지만 독을 품은 이빨은 아직 남아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빨마저 모두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경찰의 폐공장 급습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언론은 연일 2000 최대 불법 도박 조직 일망타진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승전보를 알렸다. 현장에서 검거된 조직원만 수십 명, 압수된 현금과 대포 통장, 범죄 장부의 양도 어마어마했다. 흑천회라는 이름으로 도시의 뒷골목을 지배하던 거대한 범죄 조직은 하룻밤 만에 공중분해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백하리는 축배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과 함께 실시간으로 언론 보도와 경찰 내부 정보를 확인하며 단 하나의 이름을 찾고 있었다. 마진태. 그러나 그의 이름은 체포된 인원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젠장 놓쳤군. 하리는 나직이 욕설을 은조렸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보안 회선을 통해 들려왔다. 경찰 발표로는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당시 현장은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었을 텐데요. 비상 탈출로가 있었을 거다. 그런 놈들이 퇴로 하나 없이 사업을 벌였을 리가 없어. 아니면 내부에 조력자가 있거나. 가능성은 둘 다입니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장부를 토대로 마진태의 은신처나 연고지를 추적 중이지만 워낙 철저해서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니, 놈은 그런 곳으로 가지 않아. 할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마진태라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늑대는 자신의 굴로 돌아가지 않아. 자신을 사냥한 사냥꾼을 물어뜯으러 가지. 놈은 지금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찾고 있을 거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같은 시각 이천의 한 허름한 모텔방. 마진태는 핏발이 선 눈으로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황제에서 도망자로 전락한 그의 얼굴에는 도끼 어린 분노와 이성을 잃은 광기만이 가득했다. 그의 앞에는 급습 현장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부하 2명이 공포에 질린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알아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마진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정말 갑작스럽게 경찰이 닥쳐서. 닥쳐. 마진태는 탁자 위 재떨이를 집어 부하의 머리에 그대로 내리꽂았다. 비명과 함께 부하가 쓰러졌지만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다른 부하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생각해봐. 모든 일의 시작이 뭐였지? 조태구 그 병신이 여자 하나한테 팔이 부러져 온 게 시작이었어. 그리고 돈 가방이 털렸고 박문성 그 배신자 새끼의 라이터가 나왔지. 그리고 귀신같이 경찰이 들이닥쳤어. 이게 우연일까? 마진태의 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흩어진 사건의 조각들을 꿰어 맞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부의 배신이나 경찰의 기획 수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한 작품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처럼. 그 여자 조태구를 조졌다는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거 전부 말해. 그게 조태구 말로는 백하준이라는 빚쟁이의 동생이라고만. 백하준? 마진태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기억의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빚쟁이 중 하나. 하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이름이었다.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고의 사고로 다시 올감했던 먹잇감. 그리고 그에게 군인 동생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찾아내. 백하준 그 새끼 당장 찾아내. 주소, 직장, 가족관계 샅샅이 뒤져서 30분 안에 내 앞에 대령해. 마진태는 이제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유령의 실마리는 바로 그 빚쟁이 백하준에게 있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여동생이라는 존재를 자기 손으로 찢어 죽여야만 이 분노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사업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피비린내 나는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할인의 대포폰이 다시 울린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급했다. 소령님, 큰일 났습니다. 마진태의 행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조직원 대여섯 명을 이끌고 이동 중인데 목적지가 오빠분의 아파트입니다. 놈이 알아챈 겁니다. 모든 일의 배후를 찾기 위해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소령님, 지금 어디십니까? 할인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오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가옥에 머무는 중이었다. 오빠의 아파트까지는 차로 최소 20분이 걸리는 거리. 젠장.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마진태가 이성을 잃었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더 이상 이해득 씨를 따지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상처 입은 늑대였다. 그리고 그 늑대의 이빨이 지금 그녀의 유일한 약점인 오빠를 향하고 있었다. 할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탁자 위에 있던 권총 대신 자신의 주먹과 몸을 믿기로 했다.
이것은 국가의 임무가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개인의 사투였다. 지훈아, 즉시 경찰에 신고해. 백하준 씨 아파트에 신원불명의 괴한들이 침입하려 한다고. 최대한 빨리 출동시켜달라고 해. 알겠습니다. 소령님은요? 나는 놈들보다 먼저 도착해야 해. 하리는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방을 뛰쳐나갔다. 자동차 키를 움켜쥔 그녀의 손등에 힘줄이 돋아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냉철한 전략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어미 늑대의 눈이었다. 발악하는 늑대를 막아서는 단 하나의 방패. 그녀 자신이 오빠의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야 했다. 이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목숨을 건 질주가 시작되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다. 하리는 밤의 도로를 질주하며 시간을 확인했다. 강지훈의 연락을 받은 지 10분. 평소 같으면 20분도 더 걸릴 거리를 절반으로 단축했지만 여전히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 했다. 마진태가 먼저 도착했다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그림자가 머릿속을 스쳤다. 제발 늦지 않기를. 아파트 단지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동시에 한 대의 검은색 승합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 것을 목격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마진태의 차량이었다. 거의 동시에 도착한 것이다. 하리는 자신의 차를 주차할 시간도 없이 도로 한복판에 세워두고 뛰쳐나왔다. 승합차에서 마진태와 덩치 큰 사내 4명이 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손에는 쇠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오빠. 하리는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달려가며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불안에 찬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리나? 무슨 일이야? 오빠 당장 들어. 내가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집 안에 있는 가구로 현관문 막아. 냉장고든 장롱이든 전부 다. 그리고 가장 안쪽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 경찰이 올 때까지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어? 할인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에 하주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리는 그 사이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8층. 마침내 오빠의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남자들의 거친 발소리와 목소리가 계단을 울렸다. 802호. 저기다. 시간이 없다. 하리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집 안에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옮기는 오빠의 기척을 느끼며 외쳤다. 오빠, 이제 그만하고 빨리 방으로 들어가. 그 순간 마진태와 그 무리가 계단 모퉁이를 돌아 할인과 마주쳤다. 마진태는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자신을 나락으로 보낸 장본인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 악귀 같은 미소가 번졌다. 찾았다. 내 인생을 망친 개 같은 년. 마진태. 내 놈 인생은 내 놈이 망친 거야. 여기서 끝내자. 내 오빠는 건드리지 마. 끝내?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마진태가 턱짓을 하자 부하 2명이 쇠 파이프를 들고 할인에게 달려들었다. 좁은 복도 피할 곳은 없었다. 할인은 몸을 낮추며 정면으로 돌파했다. 오른쪽에서 날아드는 쇠 파이프를 팔뚝으로 받아 흘리는 동시에 달려드는 남자의 명치에 정확하게 주먹을 꽂아 넣었다. 윽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지자 그녀는 그를 방패 삼아 왼쪽에서 공격해 오는 다른 남자의 야구 방망이를 막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쓰러진 남자의 등에 내리꽂혔다. 하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남자의 팔을 꺾고 방망이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 방망이로 남은 2명의 부하를 상대하기 시작했다.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고통 어린 비명, 그리고 할인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모든 공격은 급소를 향했고 모든 방어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다. 마치 잘 짜인 사륙의 춤사위 같았다. 하지만 상대는 넷. 게다가 한 명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마진테였다. 부하 한 명을 더 쓰러뜨렸을 때 뒤에 있던 남자가 휘두른 쇠 파이프가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뼈를 울리는 고통의 순간 몸이 휘청였다. 그 찰나의 순간을 마진테는 놓치지 않았다. 죽어. 마진테가 직접 쇠 파이프를 들고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하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러 공격을 피했지만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다. 그녀가 자세를 바로잡기 전에 마진테와 남은 부하가 동시에 덤벼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그때 등 뒤의 현관문이 안에서 벌컥 열렸다. 하리나. 안에서 문을 막고 있던 하준이 차마 동생이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어 뛰쳐나온 것이다. 그의 손에는 소화기가 들려 있었다. 오빠, 들어가. 할인이 비명을 질렀지만 하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마진테를 향해 소화기 분말을 미친 듯이 뿜어냈다. 하얀 분말이 순식간에 복도를 뒤덮었고 마진테와 부하는 시야를 가리는 분말에 당황하여 기침을 해댔다. 하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하얀 연기 속에서 귀신처럼 튀어나와 기침하는 부하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인간 방패로 삼았다. 그리고 콜록거리는 마진테의 복부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담은 발차기를 날렸다. 크억. 마진테는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는 고통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품속에서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들었다. 2년. 내 오빠랑 같이 지옥으로 보내주마. 마진테가 칼을 들고 달려드는 순간 아파트 복도 끝에서 섬광이 터져 나왔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경찰이었다. 강지훈의 신고와 주민들의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트가 마진테의 몸을 향했다. 마진테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리고 칼을 든 채 할인에게 달려들었다. 마지막 발악이었다. 탕! 공기를 찢는 총성. 하지만 그것은 경찰이 쏜 것이 아니었다. 특공대원의 손에 들린 것은 실탄이 아닌 테이저건이었다. 전극침이 정확하게 마진테의 가슴에 박혔고 그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복도에는 하얀 소화기 분말과 피, 그리고 남자들의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하리는 어깨의 고통을 애써 참으며 자신을 부축하는 오빠에게 기댔다. 그녀는 싸움에서 이겼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아파트는 엉망이 되었고 오빠는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그녀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쓰러진 조직원들과 마진테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그녀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최후의 방어선은 지켜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허탈함과 씁쓸함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경찰의 소란스러운 현장 처리가 끝나고 구급차가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잦아들었을 때 아파트에는 마침내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다. 새벽의 푸른빛이 부서진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소화기 분말로 뒤덮인 거실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집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의 폐허와도 같았다. 하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오빠가 건네준 구급상자로 어깨의 상처를 스스로 소독하고 있었다. 찢어진 상처 사이로 소독약이 스며들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졌다. 하주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 말도 못한 채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이 뒤엉켜 있었다. 오랜 침묵을 깬 것은 하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잔뜩 머금은 채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정말 미안하다, 하리나. 나 때문에, 나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렸다. 한심한 자신 때문에 동생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다는 사실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헤집는 듯 했다. 하리는 붕대를 감던 손을 멈추고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슬픔만이 어려 있었다. 오빠. 나 무서웠어. 하준은 고개를 들었다. 동생의 입에서 무섭다는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언제나 강하고 완벽하고 흔들림 없던 동생이었다. 적진에 고립되었을 때도 총알이 빗발치는 시가전 속에서도 이렇게 무섭진 않았어. 그런데 오늘은 정말 무서웠어. 내가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저놈들이 먼저 이 문을 열었으면, 오빠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정말 미칠 것 같았어. 할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오빠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완벽한 군인 백소령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하나뿐인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여동생의 모습이었다. 나는 늘 완벽해야 했어. 군대에서는 그게 당연했으니까. 실수 하나가 부하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됐어. 오빠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언제나 해결사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 동생인 척, 그래서 오빠도 힘들 때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던 거겠지. 내가 만든 벽 때문에. 그것은 자책이자 뒤늦은 고백이었다. 그녀의 고백에 하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니야, 아니야, 하리나. 내 탓이 아니야.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못나서, 내가 약해서 너한테만큼은 잘난 오빠이고 싶었어. 번듯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 그런데 현실은 시궁창이었고 그걸 인정하기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어.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너를 이런 위험에 빠뜨린 거야. 나는 오빠 자격도 없는 놈이야. 두 사람은 잿더미가 된 거실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와 약점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동안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쌓아 올렸던 벽, 그 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거짓과 체면으로 가려졌던 진심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리는 다친 어깨를 움직여 울고 있는 오빠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으니까. 괜찮지 않아. 내 몸에 상처를 냈는데 어떻게 괜찮아. 이런 상처는 금방 아물어. 진짜 상처는 서로를 믿지 못했던 우리 마음에 있었던 거겠지.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솔직하게 전부 다. 하준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동생의 눈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용서와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것은 동생 앞에서의 자존심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솔직함이었다는 것을. 그때 할인의 대포폰이 짧게 진동했다. 강지훈이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경찰 쪽은 제가 아는 라인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조직원 간의 다툼으로 보고될 겁니다. 소령님과 가족분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거한 마진태의 휴대폰에서 경찰 고위 간부와 유착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썩은 뿌리까지 전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잿더미 같은 어둠을 밀어내고 새로운 아침의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폐허가 된 거실에도 그 빛은 공평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오빠, 우리 저 해 뜨는 것 좀 보고 있자. 두 남매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부서진 가구들, 바닥의 핏자국, 그리고 지독한 밤의 흔적들 위로 아침 햇살은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위로처럼 느껴졌다. 물리적인 전쟁은 끝났다. 이제 깨어진 신뢰를 다시 쌓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하는 긴 시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바로 서로의 진심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도시에 깊이 박혀있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흑천회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끔찍했던 하룻밤의 소동, 혹은 그저 자극적인 사회면 기사의 제목으로 희미해져 갔다. 마진태는 그가 저지른 모든 죄목에 더해 경찰 고위 간부와의 유착 혐의까지 밝혀지면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 그의 휘하에서 움직이던 조직원들 역시 뿔뿔이 흩어지거나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천을 좀먹던 거대한 암세포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도려내졌다.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그날 밤의 지옥 같았던 사투는 두 남매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기는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분기점이 되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 경기도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 백하주는 자신과 비슷한 절망을 겪었던 한 중년 남자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사무실은 낡고 비좁았지만 그곳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희망과 연대의 온기로 가득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끔찍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사장님께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신 것뿐입니다. 하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과 나약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깊이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아는 자의 단단한 지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끔찍한 밤 이후 하주는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 합류했다. 처음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의 일이 단순한 속죄가 아닌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률적인 조언을 연결해주고 그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과거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코스모스가 한들거리고 있었다. 오늘 1년 만에 동생 할인이 해외 파병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었다. 약속 장소는 이천의 설봉공원이었다. 호수를 끼고 아름다운 산책로가 펼쳐진 이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 하준이 먼저 도착해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익숙한 그림자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오래 기다렸어? 군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의 할인이었다. 길었던 파병 생활의 피곤함이 아직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깊어 보였다. 아니, 방금 왔어. 고생 많았다. 하준이 일어나 동생을 가볍게 안아주었다. 어색함 없이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1년 전 폐허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와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호숫가를 따라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 연인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지난 1년의 시간을 실감했다. 어깨는 이제 괜찮아?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리는 자신의 어깨를 가볍게 돌려 보이며 미소 지었다. 흉터는 좀 남았지만 작전 수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이 흉터 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 내가 뭘 지키기 위해 싸우는지 잊지 않게 해주거든. 그녀의 말에 하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동생을 바라보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매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1년 전의 나를 봐. 절박하고 두렵고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손을 잡아주면서 나는 동시에 1년 전에 내 손을 잡고 있는 기분이 들어. 두 사람은 서로의 변화를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하준은 더 이상 동생의 그늘에 숨는 나약한 오빠가 아니었다. 하린 역시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는 외로운 전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었고 그 싸움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내가 보내준 신문 기사 봤어. 내가 도운 피해자들이 흑천회 같은 조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며. 대단하더라, 우리 오빠. 내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내가 그 괴물의 머리를 부숴줬으니까. 나는 그냥 잿더미 속에서 아직 온기가 남은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일만 했을 뿐이야. 그들은 공원 안쪽의 한적한 벤치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하리는 가방에서 따뜻한 커피가 담긴 텀블러 2개를 꺼내 하나를 오빠에게 건넸다. 이번 파병은 어땠어? 힘들진 않았고. 늘 똑같지 뭐. 덥고 위험하고 가끔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하리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나직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 예전에는 임무를 완수하는 것, 부하들을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것만이 내 목표의 전부였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 너머를 보게 되더라고. 우리가 지키는 것들이 결국 저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빠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걸. 그래서 더 간절하게 싸웠던 것 같아. 돌아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임무와 개인의 삶을 분리하지 않았다. 군인으로서의 자신과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완전해진 기분이었다. 하준은 말없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나도 이제 내 목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서로 기대면서 가자. 응. 그러자 오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약속. 해가 뉘엿뉘엿 설봉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호수는 그 빛을 받아 잔잔하게 반짝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있기에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제 슬슬 일어날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파병 다녀온 동생 몸보신 시켜줘야지. 하준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린도 웃으며 그를 따랐다. 공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나란했다. 한 사람이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았다.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다. 하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임무와 아내도 엄마도 아닌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의 살. 그녀는 그 두 가지 모두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그녀의 전선은 더 이상 총성과 포연이 가득한 해외의 분쟁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키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 또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소중한 전선이었다.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그 여명을 향해 두 남매는 이제 함께 걸어 나갈 것이다. 길을 잃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등대가 되어줄 것임을 알기에 그들의 발걸음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